조지프 나이는 미국의 정치학자로 프린스턴 대학, 옥스퍼드 대학,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하버드 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학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클린턴 정부에서 국방부 국제안보 담당 차관 보를 지냈었죠. 조지프 나이는 소프트 파워 이론을 선도했는데 소프트 파워란 비강제적 설득 수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위협이나 보상이 아닌 이미지, 매력 등의 방법으로 선택을 유도하거나 설득하는 것입니다. 반대되는 개념은 하드파워인데요. 군사력이나 머니파워 등 상대의 선택을 강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조지프 나이는 둘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방법 다 필요함을 인정하고 둘을 혼합한 스마트 파워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소프트 파워와 스마트 파워 이야기는 위대한 수업 중 한 번은 다룰 것으로 생각되니 그냥 이런 개념이 있다 정도만 알아도 더욱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조지프 나이 이야기의 주제는 누가 진정한 리더인가입니다. 우리가 흔히 들었던 어떤 리더십을 갖춰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좋은 리더를 찾는 방법, 휩쓸리지 않고 리더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핵심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리더를 판단할 때는 세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 번째, 개인의 특성, 두 번째, 팔로워, 세 번째, 맥락. 개인의 특성은 이 리더는 우리 조직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리고 과거에는 어땠는가, 이것을 판단하고 알아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팔로워는 말 그대로 그 리더의 지지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혹은 팔로워들이 리더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강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뤘던 내용인데 바로 맥락입니다. 조지프 나이는 두 가지 리더 유형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변혁적 리더, 그리고 다른 하나는 거래적 리더이죠. 변혁적 리더는 주어진 맥락을 거부하고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리더입니다. 그리고 거래적 리더는 맥락을 수용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리더이죠. 아무리 훌륭한 인물이어도 맥락과 거기에 대응하는 방법에 따라 그 성과는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조지프 나이는 이 세 가지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리더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리더의 성별이 중요한가, 즉 리더에 적합한 유전자는 존재하는가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아닙니다. 리더십 유전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덩치가 큰 남성이 더 고위직에 있고 CEO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사회가 수직적 리더십을 더 중요시하는 맥락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이 어떠하든 이러한 맥락 속에서 덩치가 큰 남성이 리더에 더 적합하게 보였던 것이죠. 현대사회는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고 수평적 리더십이 더 중요시되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성 리더십의 시대가 온 것일까요? 여성 리더가 더 맥락에 맞고 유리한 사회일까요? 이것도 아닙니다. 이런 생각은 고정관념을 또 다른 고정관념으로 덮는 것이라고 조지프 나이는 설명합니다. 우리는 고정관념을 주의해야 합니다. 남성은 여성스러운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고 여성은 남성스러운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하며 조지프 나이의 첫 강의는 끝이 납니다. 리더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권력이 있는 사람이 곧 리더입니다. 그렇다면 권력은 무엇인가요? 권력이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러한 권력은 수치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GDP를 기준으로 생각해보죠. 미국의 GDP는 한국의 약 13배입니다. 미국의 권력이 한국의 정확하게 13배인가요? 이처럼 권력은 분명 존재하지만 정확히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1강에서 잠깐 설명했듯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방법, 즉 권력을 구사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 하드파워는 강제와 위협 혹은 대가를 지불하거나 인센티브를 통해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소프트파워는 매력이나 이미지를 통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방법이죠. 그리고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항상 상대방을 설득할 때 주로 소프트파워를 사용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즉 소프트파워란 상대의 선호를 내 마음대로 만드는 능력, 다시 말해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도 원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수평적 네트워크 타입의 조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는 이미 일상이 되었죠. 이런 조직의 리더가 가지고 있는 힘은 소프트 파워입니다. 연봉 협상이나 일자리를 두고 협박해 직원들을 이끄는 것이 아닌 근무 환경 개선이나 건전한 사내문화 조성 등 직원 스스로 일하게 만드는 힘, 그것이 바로 리더가 가진 권력입니다.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점점 소프트 파워의 중요성은 늘어가겠죠.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의 차이점은 이 부분에 있습니다. 권력의 핵심이 어디에 존재하는가? 하드 파워를 사용할 때 권력의 핵심은 리더에게 있습니다. 상대 행동을 강제하기 때문에 시간은 더 짧게 걸리고 상대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프트 파워를 사용할 때는 어떨까요? 소프트 파워를 사용할 때 권력의 핵심은 팔로워에게 있습니다. 스스로 따라오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은 오래 걸리고 팔로워의 생각이 매우 중요하겠죠. 팔로워가 없으면 결코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혼자서 세상을 이끌 수는 없는 법이죠. 그리고 그 팔로워 역시 다양하게 나뉠 수 있습니다. 리더를 중심으로 가까운 곳에는 진정한 신봉자부터 원 바깥에 있는 리더에게 저항하는 사람들까지 팔로워들은 이렇게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리고 팔로워가 속한 무리에 따라 팔로워의 권력도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리더는 자발적으로 따르는 팔로워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살펴보면 팔로워의 권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팔로워들을 스스로 따르게 하는 소프트 파워를 사용하는 것이 더 옳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정말 그럴까요? 조지프 나이는 오사마 빈 라덴의 예를 들며 팔로워의 도덕성 문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빈 라덴은 테러를 종교적 의무이자 신성한 행동으로 포장했습니다. 그리고 테러리스트들은 빈 라덴을 자발적으로 따랐죠. 소프트 파워를 굉장히 잘 활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빈 라덴은 동시에 악한 일에 소프트 파워를 사용했습니다. 즉, 소프트 파워를 사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선하거나 좋은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프트 파워와 하드 파워 둘 다 비도덕적인 일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 파워의 경우 팔로워에게 더 많은 선택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행동의 책임 역시 팔로워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소프트 파워를 사용하는 것이 하드 파워만 사용한 것보다는 낫습니다. 비도덕적인 행동을 거부할 수 있는 선택지가 존재하니까요. 효율적인 리더는 소프트 파워와 하드 파워를 함께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지프 나이는 이것을 스마트 파워라고 합니다. 스마트 파워란 원하는 것에 따라 적합한 전략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지프 나이는 이렇게 말하며 이 강은 마무리됩니다. 리더는 당신이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설득하고 상대방을 자발적으로 따르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권력을 주고 권력이 있는 팔로워를 통해 나의 권력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겐 리더 그리고 누군가에겐 팔로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항상 권력이 존재하죠. 오늘 하루도 선하고 좋은 일에 이 권력이 사용되길 소망합니다. 조지프 나이는 리더십에 필요한 6가지 기술을 제시합니다. 먼저 소프트 파워 기술인 정서지능, 비전, 소통, 그리고 하드 파워 기술인 조직관리, 마키아벨리 전략, 마지막으로 스마트 파워 기술인 맥락지능. 이 중 이번 시간에는 소프트 파워 기술인 정서지능, 비전, 소통 3가지에 대해 다뤘는데요. 먼저 정서지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조지프 나이는 IQ가 학교 성적과는 비례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회적 성공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분명 사회적 성공에는 다른 요소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바로 정서지능입니다. 정서지능에는 2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능력,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을 타인과 연결하는 능력이죠. 물론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으로 상황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우리의 목적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신과 타인을 연결하는 능력은 바로 내 감정을 이용해 타인이 나에게 공감하게 하고 매력을 느끼도록 만드는 능력입니다. 조지프 나이는 루스벨트와 닉슨 대통령의 예를 들었는데요. 루스벨트는 학교 성적과 IQ는 좋지 않았지만 자신과 타인을 연결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났다고 합니다. 반면에 닉슨 대통령은 명문 법대를 차석으로 졸업할 정도로 우수한 지능을 지녔지만 정서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불안감을 다스리는 데 실패한 닉슨 대통령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지 못하고 수많은 적을 만들었죠. 그 결과 루스벨트는 미국의 영웅이 되었고 닉슨은 미국의 악당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리더십의 기술은 비전입니다. 비전은 타인에게 의미가 있고 영감을 줄 수 있는 미래상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비전은 내 편으로 만들고 싶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자발적으로 따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훌륭한 비전은 영감만을 줘서는 안 됩니다. 영감에 더해 현실성과 신중함이 필요하죠. 비전은 팔로워들을 위험으로 몰고 가지 않을 정도로 현실적이어야 하고 팔로워들의 마음을 얻을 정도로 영감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조지프 나이는 부시 대통령 부자를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아버지 부시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는 비전 제시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떨어진 지지율을 회복할 수 없었고 재선에도 실패했죠. 하지만 그의 아들인 조지 워커 부시는 엄청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9.11 테러 이후 이라크 국민을 해방하고 민주주의를 약속했죠. 덕분에 당시 지지율은 90%를 넘었고 재선에도 성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의 평가는 어떨까요? 아버지 부시는 훌륭한 대통령으로, 아들 부시는 이라크를 침공해 자국민을 벼랑 끝으로 내몬 리더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실적이지 않은 비전은 오히려 역효과를 내기도 합니다. 마지막 소프트파워 세 번째 리더십의 기술은 소통입니다. 훌륭한 리더는 곧 훌륭한 소통가입니다. 그리고 소통은 리더가 사용하는 언어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윈스턴 처칠과 마틴 루터 킹의 연설처럼 심금을 울리는 언어를 사용한 소통은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언어적 소통보다 비언어적 소통이 더 중요합니다. 간디는 연설을 썩 잘하지는 못했지만 비언어적 소통을 효과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영국이 소금세를 만들자 이에 항의하는 뜻으로 24일간의 소금 행진을 시작했죠. 그리고 아랍 국가들의 독립을 지지한 영국군 장교였던 토머스 에드워드 로렌스는 파리 강화 회의에서 아랍 전통 의상을 입고 연설을 했습니다. 모두 효과적인 소통 방법이었죠. 이처럼 행동, 몸짓, 복장 모두가 중요한 비언어적 소통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앞서 말한 세 가지 소프트 파워의 기술, 정서지능, 비전, 소통이 모두 팔로워에게서 원하는 걸 얻어내는데 꼭 필요한 기술임을 강조하며 조지프 나이의 세 번째 강의는 마무리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누군가뿐만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리더입니다. 타인만큼 스스로의 감정에 공감하고 나에게 현실적인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이끄는 리더도 중요하지만 나를 이끄는 리더가 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번 시간에 설명했듯이 리더십의 6가지 기술 중 하드파워 기술에는 조직관리 기술과 마키아벨리 전략이 있습니다. 먼저 조직관리 기술부터 살펴볼까요? 조직관리 기술이란 조직 내 정보 흐름을 관리하고 구성원들에게 보상하는 기술입니다. 조지프 나이는 조직관리 기술이 리더의 성공에 필수적인 기술이라고 말하죠. 조직관리에 실패한 미국 대통령이 있습니다. 바로 조지 부시 대통령이죠. 부시 대통령은 여러 의견을 듣지 않았고 편향된 의견만을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펜타곤과 부통령은 부시 대통령에게 전달되어야 할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고 마음대로 처리했습니다. 이것은 후세인 사망 이후 대이라크 정책 실패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조직 내 정보의 흐름을 관리하고 상황을 정리하는 능력은 어렵지만 조직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능력입니다. 이번엔 다른 하드파워 기술인 마키아벨리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키아벨리 전략은 적의 약점과 강점을 파악하고 상대의 정보를 이용해 적이 나를 따르게 만드는 최소 승리 연합을 구성하는 기술입니다. 한마디로 가장 효율적인 승리를 위해 상대의 모든 것을 활용하는 전략이죠. 마키아벨리는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려 하기보다는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 낫다고 말했습니다. 즉, 공포심도 리더의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리더가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이 리더에 대한 증오를 낳기도 하지만 공포의 비전과 소통이 결합된다면 성공적인 리더의 전략이 된다고 조지프 나이는 말합니다. 미국의 해군 제독이자 원자력 해군의 아버지라 불리는 하이먼 리코버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먼 리코버는 강한 언어를 사용하고 휘하의 병사들을 혹독하게 훈련시키는 걸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하이먼 리코버는 항상 사람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죠. 왜냐하면 그는 공포 전략과 함께 완벽을 추구해야 한다는 비전을 충분히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부하들은 하이먼 리코버를 두려워했지만 증오하지는 않았습니다. 마키아벨리식 하드파워 기술에 비전 제시라는 소프트파워 기술을 더해 리더에 대한 증오심을 극복하게 만들고 조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것이죠. 마지막 리더십의 기술, 스마트파워 기술인 맥락지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맥락지능이란 장기 전략에 맞춰 전술을 조정하는 직관적인 판단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하나의 조직에서 성공한 리더가 다른 조직에서 실패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리더가 맥락이 변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변화하는 맥락을 이해한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맥락 지능을 발휘하려면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를 결합한 스마트 파워가 필요하다고 조지프 나이는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6가지 리더십의 기술들을 배우고 터득할 수 있을까요? 조지프 나이는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물론 누군가는 타고난 소통가이기도 하고 누군가는 타고난 카리스마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기술에 뛰어날 순 없죠. 그리고 그 기술들을 혼합하는 스마트 파워는 배움으로써 얻어집니다. 윈스턴 처칠은 역사 공부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처칠은 자신을 알려고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역사를 알려고 노력했죠. 처칠은 역사 공부를 통해 얻어진 정보와 지식을 통해 실전에서 효율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역사는 인류의 오답노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를 통해 가르침을 얻는 것이죠. 동시에 인간의 행동 패턴과 같은 여러 가지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쌓은 정보를 통해 다양한 맥락에 적응시킴으로써 효율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고 조지프 나이는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지프 나이는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 개념을 국가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말합니다. 바로 중국의 예를 들면서 말이죠. 중국은 지금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큰 권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중국이 힘을 갖게 되자 중국의 외교 담당 정치국원인 양제츠는 중국은 강대국이고 너희는 소국이라고 발언하기도 했죠. 이런 중국이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를 결합해 다른 국가들의 호감을 사고 또 국제사회의 리더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중국은 강한 하드 파워를 이미 가지고 있고 또한 후진타오 주석 이후 소프트 파워를 적극적으로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진정한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기 힘들다고 조지프 나이는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중국의 영토 분쟁입니다. 인접 국가와의 영토 분쟁이 지속되고 중국 내 민족주의가 강세하는 한 영토 분쟁 중인 국가에는 어떠한 노력을 해도 호감을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중국 공산당의 시민사회 통제입니다. 한 국가의 소프트 파워는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과 개인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야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한류가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죠. 오히려 중국 내 창의적인 예술가나 기업가는 국가의 통제 때문에 투옥이 되기도 하고 자유주의 국가로 망명을 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중국은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기 힘들다고 말하며 이번 강의는 마무리됩니다.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일. 조지프 나이가 강조했듯이 그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쌓이면 그것들을 연결해 효과적인 스마트 파워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저 미스토리가 응원하겠습니다. 외교 정책에서의 도덕적 가치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도덕적 가치는 국가의 소프트 파워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의 호감을 살 수 있는 도덕적 가치를 갖고 있다면 국가의 소프트 파워가 그만큼 강화되겠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국제 정치에서 하드 파워가 소프트 파워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국익이 무조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도덕과 국익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조지프 나이는 설명합니다. 도덕적 가치가 곧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최근 미국의 2 대통령을 살펴보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매우 대조적인 성향을 가졌습니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정책을 펼쳤고 반면에 바이든은 그보다 동맹국과 국제기구를 중요시 여겼죠.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후 가장 먼저 한 일 중 하나는 트럼프가 탈퇴한 파리기후협약과 세계보건기구의 재가입이었습니다. 대통령의 국익 수호는 대통령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트럼프가 미국의 국익을 위해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국익을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관건이죠. 여기서 리더의 도덕성 문제가 개입합니다. 트럼프는 국익을 좁게 규정하고 외교를 하나의 거래라고 생각했습니다. 손해를 보지 않는 것이 곧 국익이라고 생각했죠. 바이든은 아직 평가하기는 이르지만 트럼프보다는 좀 더 국익을 폭넓게 규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바이든은 5억 회분의 백신을 전 세계에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국 내 백신 접종이 완전히 끝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국민의 건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 감염률이 낮아지면 추후 있을 추가 상황에서 미국의 재확산 가능성이 낮아지죠. 두 번째는 미국의 도덕적 가치 수호입니다.
미국의 가치는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국인의 자부심이죠. 세 번째는 소프트 파워 강화입니다. 다른 나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도덕적 가치로 소프트 파워를 강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지정학적 이익입니다. 미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과 경쟁할 때 백신 기부로 경쟁력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미국의 국익을 더 폭넓게 생각한 셈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도덕과 도덕주의를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도덕주의는 겉으로만 도덕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 척하는 것입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를 침공했을 때 이라크와 중동 지역에 민주주의를 구축하겠다는 선의로 포장했죠. 하지만 선한 의도만으론 부족합니다. 그 방법과 결과 역시 도덕적이어야 하죠. 도덕의 3요소는 바로 선한 의도, 옳은 방법, 그리고 좋은 결과입니다. 조지프 나이는 미국의 가치는 곧 인권 수호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미국을 규정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외교 정책에서 인권 정책만 있고 다른 정책은 없다면 제대로 된 외교 정책이 될 수 없습니다. 조지프 나이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자말 카슈끄지 암살 사건을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자말 카슈끄지는 사우디의 반정부 언론인이었는데 2018년 터키에 있는 사우디 영사관에서 살해당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와의 국책 사업을 위해 발언을 피했습니다. 이것은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미국의 보수 집단들도 미국의 가치를 언급하지 않았다며 지적할 정도였죠. 그리고 2020년 미국 대선 당시 바이든은 이를 두고 트럼프를 비난했습니다.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상황이 크게 달라졌을까요? 바이든은 미국의 가치를 지키고 싶었지만 여기엔 안보와 경제 문제도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은 직접 언급을 피했습니다. 대신 정보기관을 통해 사우디 왕세자를 암살 배후로 지목하고 관련자들을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마무리했죠. 너무 무른 대처가 아니냐는 비판 여론도 있었지만 바이든은 너무 강경하게 대처하는 것은 미국의 국익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인권 수호와 외교적 가치 사이에서는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사이의 절충 지점을 찾기 위해 항상 노력해야 합니다. 한쪽으로 100% 치우친 정책은 좋지 않습니다. 비슷한 예로 미국은 중국이나 러시아의 인권 문제를 다룰 때 역시 딜레마에 빠집니다. 중국의 위그르족 탄압이나 홍콩 시민 어감 문제, 그리고 푸틴의 정적 암살 등의 사안에서 미국은 각 국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조지프 나이는 말합니다. 외교 정책은 단순하고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도덕적 가치, 특히 인권 문제와 외교 정책을 결합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죠. 하지만 이를 부정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을 공개하고 절충의 필요성을 고백해야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조지프 나이는 조언하며 이번 강의는 마무리됩니다. 조지프 나이의 오늘 강의는 실질적인 최근의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정치적인 발언으로 들릴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을 정치적 스탠스의 문제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조지프 나이가 이야기하듯 어디까지나 범위 설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인 수용보다 우리의 상황에 맞게 이해하고 적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국제 리더십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리더 국가가 수행하는 역할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국제사회를 이끌었습니다. 미국은 자유세계 질서를 확립했죠. 그보다 더 과거 20세기 초에 미국은 신흥 패권국이었습니다. 경제 규모가 가장 큰 나라였지만 리더는 아니었죠. 그리고 1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힘의 균형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전쟁 후 국제연맹 설립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고 그것은 2차 세계대전의 서막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소극적 행동이 독일, 이탈리아, 일본에게 침략의 기회를 제공한 것이죠. 글로벌 사회에는 한 가지 명확한 명제가 있습니다. 강대국이 글로벌 공공재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어떤 나라도 제공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공공재는 항상 무임승차 논란을 불러일으킵니다. 왜 공짜에 자원을 투자해야 하냐는 논리이죠. 이와 같은 논리로 1930년대 미국은 평화라는 글로벌 공공재에 무임승차했습니다.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국가가 이런 행동을 했으니 그 누구도 평화를 제공하지 않았죠. 그 결과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습니다. 루스벨트와 트루먼 대통령은 1930년대에 미국의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 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와 세계은행의 토대를 마련했고 국제연합 UN을 창설했죠.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비롯한 많은 국제기구를 설립해 여러 나라를 도왔고 1950년 UN을 통해 한국전쟁에 개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중심의 자유국제 질서를 확립할 수 있었죠.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거부했습니다. 더 이상 다른 나라가 미국을 이용하게 놔둘 수 없고 모두 돈을 내야 한다고 말이죠.
반면에 바이든은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되찾겠다고 공언합니다. 이런 외교 정책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한국에는 더 중요하죠. 동아시아의 정세는 미국의 외교 정책에 따라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지프 나이가 보기에 바이든은 트럼프와 달리 동아시아 정세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싶어 합니다. 미국과 패권 다툼을 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 불편한 동맹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는 미국 중심의 자유국제 질서에 불만을 품고 있죠. 하지만 두 나라의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러시아는 지능 권력이고 중국은 떠오르는 권력입니다. 그렇다면 저물어가는 권력인 러시아는 그냥 내버려둬도 될까요? 조지프 나이는 지는 권력이 뜨는 권력보다 더 위험할 때가 많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지능 권력이었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전쟁이라는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상황을 타개하려 했죠. 이것은 1차 세계대전이 되었습니다.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의 상황을 살펴보면 점점 남성의 평균 사망 연령은 낮아지고 수출은 대부분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다른 선진국들과 다르게 정보 기반 산업 육성에 실패했고 경제개혁은 신흥 재벌 세력의 저항에 가로막혔습니다. 러시아는 잃을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푸틴의 패권전쟁 전략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시리아에 군대를 파견하고 미국 대선에 개입하는 등 점점 위험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러시아를 그냥 두고 봐서는 안 됩니다. 반면 중국은 떠오르는 권력입니다. 세계 2위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고 세계 최대의 무역국이기도 하죠. 러시아와는 전혀 다른 접근을 해야 합니다. 일부에서는 과거 소련과 미국 간의 관계처럼 미국과 중국이 새로운 냉전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조지프 나이는 이러한 접근이 적절치 못하다고 말합니다. 냉전 시대와 다르게 지금 미국과 중국은 엄청난 규모의 경제 관계가 존재하고 인적 교류도 활발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각자 다른 노선을 가는 디커플링의 가능성도 낮습니다. 경제적 상호의존 관계뿐 아니라 생태적 상호의존 관계가 생겼기 때문이죠. 생태 문제는 미국이나 중국 한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모두가 이를 외면하면 모두가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서로 경쟁하는 동시에 협력이 필요합니다. 냉전 시대는 선과 악의 이분법적 시대였지만 지금은 훨씬 복잡한 세계가 되었으니까요. 21세기 미국의 역할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동맹국을 군사, 경제, 생태 문제에서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중국과 상호 협력하여 글로벌 위기를 함께 극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호 협력 시대에서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선 냉전 시대처럼 하드 파워만 사용해서는 안 되고 소프트 파워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도 안 됩니다. 이 둘을 적절히 사용하는 스마트 파워가 중요하다고 말하며 조지프 나이의 강의는 마무리됩니다. 조지프 나이의 수업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여기까지 온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잘했다고 칭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칭찬해주세요. 강의를 정리하면서 정치적 입장의 발언은 빼려고 노력했지만 흐름상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이런 발언들이 누군가에게는 공감할 수 있는 말들이 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의문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강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죠. 무조건적인 지지나 비난보다는 유익한 내용들을 취사 선택할 수 있고 소화할 수 있는 힘을 갖기 위해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유바.